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1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부에서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저희가 총정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주말에 월요일 새벽이죠. 경기가 다 마지막 라운드 펼쳐졌고 마무리됐고 순위도 다 결정이 됐습니다. 네. 뭐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 득점한 경쟁 덕분에 좀 네. 지난 시즌 막 이제 그 마지막 최종 경기는 라운드가, 엄청 뜨거웠던 걸로 맞아요. 이제 기억하는데 그때 뭐 스포티비 시청률이 몇 폰거나 네. 엄청 높게 나왔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 시즌은 딱히 그렇게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우승도 미리 네. 확정됐고 우승이 조기 확정됐고 챔피언스리그도 미리 확정됐고 뭐 득점왕도 뭐 네, 미리 확정됐고 맞아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컨퍼런스리그 경쟁 그리고 네. 강등 경쟁 딱 두 개밖에 없었죠. 네, 그것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지난 방금 말씀해주신 두 포인트를 좀 먼저 살펴보자면 토트넘이랑 빌라가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쳤습니다. 네. 근데 경기가 펼쳐지기 전에 빌라가 토트넘보다 1점 앞서 있는 네.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근데 빌라의 상대가 다름 아닌 브라이튼이었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 이번 시즌 6위를 차지하면서 좀 어쨌든 돌풍을 보여줬던 팀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토트넘보다는 좀 승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끝까지 좀 향방을 지켜봐야 했었는데 결국 아스톤 빌라가 브라이튼을 2대1로 꺾고 컨퍼런스 리그 진출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브라이튼이 강팀이긴 하지만 또 유로파 진출을 확정지었고 네, 순위 확정지었죠. 변동 예정도 없었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좀 로테이션을 돌리고 이토반 선수도 후반전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반면에 토트넘이 상대했던 리즈는 강등권에 네. 있었던 팀이어서 뭐 에버튼이 만약에 이기면 어쨌든 강등이었지만 어쨌든 이겨야 뭔가 무조건 희망을 볼 이겨야 수 희망을 볼 수 있는. 네. 있으니까 동기부여가 그래도 브라이튼보다는 좀 강력했는데 비교적 토트넘이 손쉽게 4대1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뭐 토트넘이 이겨서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나요? 뭐 어쨌든 토트넘은 좀 쉽게 이겼고, 근데 이제 좀 반대로 빌라도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서 토트넘은 뭐 아무것도 못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거 진짜 망팀이 됐습니다. 진짜 망했습니다. 첼시랑 다를 게 뭐냐? 네. 똑같은 거예요, 진짜. 진짜 다른 다를 게 게 없어요. 없거든요. 그냥 돈 조금 더 받는다? 네. 그렇죠. 그 정도밖에 없죠. 어쨌든 그래도 컨퍼런스에 진출한 아스톤 빌라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을 것 같은데 당시 이제 그러니까 제라드 감독이 잘리고 에메리 감독이 부임하던 당시 팀이 17위였습니다. 진짜 거의 강등권, 그러니까 진짜. 제라드의 입지가 공고했음에도 이제 강등권 이건 좀 하고 자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강등권이었던 팀을 7위 그리고 유럽 대항전까지 진출시킨 에메리 감독의 이 성과를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챔스 진출한 그 유럽 대항전에는 진짜 도사 유럽 대항전까지 이제 맞아요. 팀을 이끄는 데 이제 그 이제 위를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네. 근데 뭐 그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아스톤 빌라는 지금 뭐 챔피언스리그가 아니라 그냥 컨퍼런스만 나가도 엄청 그렇죠. 지금 행복한 상황이니까요. 사실 컨퍼런스 리그를 아스톤 빌라가 나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없죠. 되게 대단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에메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몰라도 유로파 리그에서는 되게 강한 네.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 하부 단계인 컨퍼런스.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더 좋은 활약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번 시즌 보면 이제 웨스트햄이 좀 컨퍼런스 리그에 집중을 해서 거기 성과를 낸 거 보면 네. 아스톤 빌라도 다음 시즌 뭐 맞아요. 준비만 잘하면은 또 충분히 컨퍼런스 리그에선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뭐 우승까지 차지한다면 또 엄청난 성과가 더할 나위 되겠죠. 없죠.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토트넘은 파이를 기록하면서 첼시랑 똑같은 상황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케인이 유로파 컨퍼런스 우승도 의미 있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이제 못하게 되면서 거의 케인을 잡을 명분이 없어졌다 이제. 그러게요. 이제 케인을 잡을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네. 있는 게 유럽 대항전이었고 거기에서 뭐 가능성이 남아있던 건 컨퍼런스밖에 없었는데 정말 에메리 빌라가 지금 11월에 부임했거든요. 에메리가. 네. 근데 그리고 반 시즌밖에 그 지휘하지 않았는데도 토트넘을 제끼고 7위를 함으로써 정말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수습을 해야 되나. 왜냐면 지금 레비 사퇴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팀 자체가 지금 올 시즌 많이 흔들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38라운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여름 이적 시장, 겨울 시장 합쳐서 180밀리언 유로 가까이 지출했더라고요. 이번 시즌만이죠. 네, 이번 시즌만입니다. 근데 8위? 이거는 진짜 총체적 난국이고, 뭐 여러 차례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던 만큼 뭐 더 이상 언급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실 콘테 잘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뭐 챔스는 몰라도 컨퍼런스는, 그러니까 유로파나 컨퍼런스 둘 중에 하나는
가겠지 싶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망할 줄은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토트넘이 더 불안한 점은 아직까지도 이제 감독이 확정이 뭐 맞아요. 누구가 확정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잘 없고 그다음에 맞아요. 이렇게 보였던 슬롯도 이제 빠그라졌고 다음에 누가 오지 이렇게 물음표만 남긴 상황인데 네. 일단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선수단도 지금 정리해야 될 선수만 많고 네. 그다음에 정리하면 이제 그 정도 그 반대급부로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것도 감독이 결정해야 되는 감독도 없고 뭐 맞아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일단 토트넘이 가장 급한 건 감독 선임을 네. 되게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쌓여 있는 이 과제들을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씩 과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지근지근하거든요. 일단 감독 네. 선임부터 먼저 하고 그 감독한테 조금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케인 같은 경우는 조금 잔류를 할 것 같은 뉘앙스의 인터뷰를 계속 하긴 하는데 좀 아 근데 이걸 참아? 진짜 이걸 참아? FA로 차라리 네. FA로 나가겠다 아, 이런 1년 뒤에. 네. 깔끔하게. 아 근데 이제 맞나? 이걸 참아?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토트넘 입장에서 차라리 1년 뒤에 보내느니 그냥 지금 보내는 게 그렇죠. 오히려 왜냐면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다음 시즌에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컨퍼런스라도 있으면 이제 컨퍼런스 우승하고 보내준다 이거라도 되는데 뭐 리그 우승할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보내줘야 토트넘 되지 않나. 8위로 시즌 마감했고 손흥민 선수 빨리 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케인 나가면 만약에 케인이 나가면 네. 같이 탈출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손흥민 네. 선수의 그 프리미어리그 그 이번 시즌 최종 기록은 10골 6어시였습니다. 아 네. 네, 이번 경기에서 어시스트 하나를 네네 네, 그렇죠. 추가했고. 정립을 했죠. 그 뭐 아무리 부진했다 하지만 결국 클래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그리고 시즌 전체를 보면은 14골 6개의 도움으로 또 20개의 공격 포인트는 또 어. 돌파했다고 하네요. 못했다 했지만 네, 눈이 너무 높아져서 네, 그렇지. 맞아. 사실. 지난 시즌에 30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네. 기록해서 이제 그게 그래 보이는 거지. 음. 시즌 전체로 보자면은 그래도 이번 시즌에 이제 좀 부진하긴 했지만 부진한 기간이 못하긴 했어요. 네, 못하긴 기간이 했어요. 있었죠. 기간이 있긴 했지만 잘할 때는 엄청 잘했다. 나쁘지 않았다. 다음 시즌에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즌에 콘테가 없으니까 네. 어디를 감독을 가든 만나서. 어디를 가든 콘테가 없으니까 네,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나마 좀 엄청난 불타오르는 느낌을 줬었던 강등권 경쟁입니다. 뭐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 경쟁이 가장 좀 치열했던 것 네, 같아요. 그나마 제일 치열했던 것 같고 뭐 소트닝 강등을 확정지은 상태에서 에버턴, 레스터, 리즈가 이제 잔류를 위해 마지막 경기를 치렀는데요. 37라운드까지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에버턴이 33점으로 17위, 그리고 레스터가 31점, 리즈가 31점 이렇게 해서 각각 18위, 19위를 마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전반에 레스터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34점이 되었고 에버턴은 0대0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똑같이 34점. 그런데 골득실에서 레스터가 앞서면서 이렇게 간다면 에버턴이 강등되는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전반 종료 전까지는 이제 에버턴의 강등이 네.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쿠레 선수가 좀 엄청난 중거리 발리슛을 넣으면서 앞서갔고 그리고 이어지는 추가 시간 10분에서도 실점하지 않으면서 1대0 간신히 승리를 거두면서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병규 형이 엄청 네. 예,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시더라고요. 에버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신 1부 리그까지 합치면 70여 년간 강등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네. 진짜 역사가 약간 끊길 뻔했거든요. 네, 이번 시즌 맞아요. 진짜 완전 위험했었는데 뭐 이 경기력이 좋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런 경기에서는 이기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멋진 슛으로 이렇게 맞아요. 네, 원더골이었죠. 넣은 것도 음. 되게 상징적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레스터 시티는 13-14 시즌 승격 이후에 9시즌 만에 강등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레스터가 남긴 족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일단 우승이 하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네. FA컵 우승도 있었고. 그리고 커뮤니티 쉴드 우승도 있고 네. 챔스 8강도 갔었고 유로파 컨퍼런스 4강까지도 갔었고 되게 여러 업적을 많이 세웠는데 이게 결국 이렇게 동화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냥 이번 시즌은 총체적 난국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레스터가 강등될 거라고 시즌 전에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맞아요. 시즌을 진행하면서 워낙 많은 문제들이 터졌고 그 수습이 안 되면서 그냥 망했죠 팀이. 네. 이게 로저스를 자르는 타이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써있지만 이제 제이미 바디가 이제 N년 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그 N년의 시기가 끝난 게 아닌가. 네. 정말 N년만 젊었으면 오래 붙어있던 선수인데 네. 올 시즌은 진짜로 좀 많이 꺾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공격수의 여러 선수가 메꿔주기도 했고 뭐 하비반스도 분전했고 메디슨도 열심히 했지만
바디가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왕성하게 활약하던 그 시기에 비해서 많이 공격력 부분에서도 아쉬웠던 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바디 기록을 좀 살펴보면은 15, 16 시즌에 24골, 그 다음 시즌에 13골, 그 다음 시즌에 20골, 18골, 23골, 15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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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 시즌 37경기 3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되게- 시즌에 확연히 좀 네. 득점 페이스는 엄청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경기력도 마찬가지고 경기력도 마찬가지. 피지컬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아무래도 나이가 이젠 진짜 많다 보니까 맞아요. 진짜 많아요 이제. 네. 바디 선수가 36살이니까 만 36살이니까 사실 이제 스피드로 이제 먹고 살았던 선수인 만큼 좀 꺾일 때가 되긴 네.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버틴 것도 네, 대단하다고 대단하죠. 생각해요. 네. 35세 시즌에 그렇다면은 20골 정도 15골. 예, 네, 15골. 가까이 기록한 네. 거니까 15골로.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고 근데 이번 시즌에는 뭐 로저스 감독의 초중반에 겪었던 큰 문제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근데 또 딘 스미스 감독이 온 다음에도 뭐 특별히 나아지지 네, 않았고 그렇죠. 일단 수비가 너무 무너진 게 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포파나가 당한 게 크지 않았나 음. 싶고요. 그다음 아 물론 그 사간 팀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포파나가 레스의 중축이었기 때문에 네, 또 지는 나가는데 시즌- 또 이제 잡음도 있고 예. 태업도 약간 하고 네. 했기 때문에 좀 팀 밸런스가 시작부터 무너지는데 영향을 안 미칠 네. 수는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레스터 같은 경우는 많은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에서 엄청난 관심을 갖지 않을까. 맞아요. 뭐 하비반스라든지 메이슨. 유리스 레망스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많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이 과연 누가 어디로 갈까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네. 이제 뭐 강등시 이적 조항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렇죠. 좀 이적 시장에 좀 메디슨, 메디슨도 하비반스, 있죠. 유리 네. 틸레망스 이 정도 네. 선수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인 리즈도 강등을 당했죠. 네, 새 시즌 만에 강등인데요. 사실 리즈 하면 떠올랐던 이미지가 이제 비엘사 감독의 노가드, 노받고 상남자 축구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 하지만 어제 토트넘에게 완패를 하면서 희망도 없이 강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비에사 감독이 했던 축구는 많이 극단적이어서 득점도 많이 하지만 맞아요. 실점도 엄청 많이 하는 그런 축구였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왔던 제시 마치 감독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하게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축구를 수행을 했는데 그래도 경기를 그래서 시즌 초중반의 경기들을 보면은 경기는 되게 재밌게 하고 공격 오 화려하다 이렇게 하는데 득점을 못 하고 실점은 많이 하고 그러면서 아 젖잘싸 이런 경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초중반에. 네. 결국 이 현대 축구에서 이 네. 수비적인 부분이 결국 공격보다 더 중요하다. 네. 약간 그런 걸 좀 증명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런 팀들이 많아야 축구가 좀 더 재밌어지긴 하는데 이게 성적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팀들이 이제 수비적인 전술을 택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78실점을 해버리면 38경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경기당 실점이 2.1실점이거든요. 이렇게 뭐 매 경기 2실점 이상을 하는데 득점력이 얼마나 좋아야 이 팀이 이길 수 있는 거냐라는 말. 이게 플러스가 되려면 8득점 이상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뭐 거의 이제 맨시티 정도로 이제 득점을 해야 뭐그 그쵸. 정도 된다는 거죠. 올 시즌 아스날 맨시티 빼고는 8득점을 넣은 팀이 없거든요. 없어요. 리버풀이 그나마 75득점으로 가깝고 맨유랑 뉴캐슬도 58득점, 68득점입니다. 정말 이런 거에서 봤을 듯이 많은 보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웨스턴 맥케니도 데려왔고, 네. 맞아요. 뭐 루터 공격수도 데려왔고, 베버, 막시밀리안 베버도 센터백에 영입을 하고, 뭐 뇰토도 쏠쏠하게 썼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는 채로 시즌을 보내다 보니까 좀 시즌 내내 불안불안한 네. 그런 모습을 떨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뒤늦게 하비그라시아 감독 선임하면서 뒤늦게 수비적인 축구를 하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세멜 에러다이스 와서 그래도 진짜 그나마 뻥 축구를 뭐 해볼라 그랬는데 그것도 또 안 되고 그냥 강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리즈 같은 경우는. 마지막 승리가 4월 5일 노팅엄전이니까요. 이제 마지막 이 팀은 사실상 강등권 버프, 강등권 로이드, 강등 로이드조차 받지 못한 채로 시즌을 마감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멜 에러다이스 오고는 이제 첫 경기 두 번째 경기까지 해서 약간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뭐 희망이 있나 했지만 결국은 뭐 아무리 누가 오더라도 이 선수단의 가진 전력 이거 자체가 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걸 좀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네. 뭐 38라운드 또 다른 경기들 네. 약간만 언급해드리면 이제 맨시티가 브렌트포드한테 갑자기 졌거든요. 네, 맞아요. 더블을 당한 거죠. 그렇죠. 이제 내내
몇 연승을 막 이어가던 맨시티가 갑자기 이제 플로테이션 돌리긴 했음에도 첼시는 플로테이션한 맨시티한테 졌긴 했는데 네, 그뭐 네. 지나간 일이니까 어쨌든 맨시티가 브렌트포드에게 1대0으로 졌고요. 그리고 맨유는 플럼을 2대1로 잡았고 그리고 아스날이 울버햄튼을 5대0으로 완파하면서 뭐 유종의 미를 네. 거뒀습니다. 그리고 첼시 뉴캐슬은 1대1로 무승부를 거뒀는데 제가 이 경기를 약간만 봤거든요. 네. 근데 한국어 중계도 없더라고요. 아, 뭐 그럴만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리버풀과 소튼이 4대4로 8골이 나오는 명경기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빅식스 주요 경기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리버풀 서튼이 진짜 서튼이 유종의 미를 거둔 경기가 아닌가. 그렇죠. 4연패 하다가 네. 그래서 한번 비기고 승점 따고 이제 다음 시즌 네. 챔피언십으로 가게 됐으니까요. 소튼도 사실 되게 오랫동안 생존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래됐죠. 네, 좀 저희 또 동근이 형이 네. 얼마나 얼마나 슬퍼하고 있을지 좀 가늠이 안 되는데 좀 어떻게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서튼 같은 경우는 전력이 얼마나 의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감독도 빠르게 선임이 됐고 네. 대체할 감독이 그리고 교통 정리는 빠르게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번 시즌에 다시 올라온 번리 같이 또 한 시즌 만에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잘하면. 맞아요. 물론 이제 리즈 같은 사례로 엄청 오래 떨어진 그렇죠. 사례도 있지만 그래도 정비만 잘하면 또 올라올 수 있는 게 또 프리미어리그니까 아무래도 다음 시즌에 좀 기약을 해야겠죠. 네. 소튼 같은 경우는 워드프라우스 선수가 떠나냐 마나냐 이게 여름 이적 시장 핵심이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수의 로열티로 봐서는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과연 구단이 이제 어떻게 이걸 처리하냐 그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이게 작년에 승격된 팀이 노팅엄, 본머스, 풀럼인데 이 세 팀이 모두 잔류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제 기억 속엔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꼭 한 팀은 그냥 그렇죠. 일찌감치 시즌 반쯤 되면 이제 너넨 강등이다 네. 이렇게 되는 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레스터, 리즈, 소트는 올 시즌 시작할 때 너네 셋이 강등될 거야라고 하면은 믿을 팬들이 맞아요. 많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정말 그만큼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어떤 선수들이 팀을 옮길지도 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라운드에서 갈린 경기들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좀 소개해드린 것들 이외에 좀 타이틀 결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승은 맨체스터 시티죠. 축하드립니다. 새 시즌 연속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번 네. 시즌. 뭐 한때 아스날에게 계속 점수를 내주면서 좀 밀리는 경우도 있었고 시즌 초중반에 흔들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후반기만 보면은 우승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팀이었다. 네. 진짜 완전체 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3연패잖아요. 네. 3연패. 그러니까 옛날에 뭐 퍼거슨이 이루었던 그런 3연패 이후로 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제 남은 두 경기가 남았잖아요. FA컵 결승이랑 챔피언스리그 네. 결승. 이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펩이 퍼거슨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너무 걱정됩니다. 맞아요. 이제 프리미어리그 다른 팬들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미 PL에서는 맨시티가 어느 정도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다고 보는데 이게 여기서 트래블까지 하고 네. 그러니까 트래블을 하면 챔스 우승을 또 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펩은 두 번째 트래블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좀 압도적인 성적 음. 그리고 역사를 쓰는 거에 있어서 다른 팬들은 약간의 걱정도 있지 네. 않을까. 맨시티가 너무 혼자 치고 나가는 맞아요.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최근 6년간으로 봐도 5번의 우승이 맞아요. 맨시티입니다. 단 한 번만 리버풀이 저지를 리버풀은- 했고 그리고 다음 시즌 전력을 생각해봐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봐도 누군가가 맨시티보다 더 강한 전력을 구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진 않거든요. 들지 않습니다. 뭐 해봤자 이제 아스날이 좀 가능성이 있는 발전할 수 있으니까. 몇 그런 년 팀이긴 없나요, 한데. 몇 년? 케인이 맨유에 간다면 아 케인이 그러면 맨유에 좀 가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뭐 하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까. 가능성이 크지 네.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구멍이 없잖아요. 일단은 네. 일단 원래 칸셀로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메꾸는 오히려 전술. 없을 때 더 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칸셀로가 시즌 초반에는 되게 잘했거든요. 네. 월드컵 직전까지는. 그런데 칸셀로를 보내는 배짱을 보여줬음에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 그리고 트래블까지 바라보고 있는 맨시티. 펩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고 언젠가 솔직히 맨유 팬이지만 언젠가 퍼거슨을 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이대로 듭니다. 계속 가면은 네. 트로피도 더 쌓이고. 네. 예. 저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또 이번에 또 지면은 또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또 펩이 펩이, 메시가 안 없을 땐 된다. 펩은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안 된다 또 나올 거거든요. 그 펩이 지금 네. 마지막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게 메시와 같이 우승한 거예요. 되게 오래 지나긴 했네요. 물론 이제 트로피가 맞아요. 2개 있습니다만 펩은 다 메시랑 함께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네. 또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음. 그래서 한 번 더 증명을 보니 하려면은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반드시 또 승리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뭐 맨체스터 시티는 풀백이 없는데도 잘하고 네, 공격수가 없다고 하니까 공격수도 이제 뭐 홀란드 알바레즈라는 진짜 얘네는 왜 이런 좋은 공격수가 팀에 2명 있잖아 그렇죠. 싶을 정도로 좋은 선수들이 2명이나 있고 그리고 그 밑에도 뭐 그냥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풀백이 없다는 것 빼고는 구멍이 없습니다. 네, 풀백도 아마 다음 시즌에 누군가 또 좋은 선수를 사오겠죠. 뭐. 네. 네. 그렇게 시티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음으로 바로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한 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시티에 이어서 아스날, 맨유, 뉴캐슬이 2, 3, 4위를 거두면서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4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해서 챔스를 나갔던 첼시, 토트넘, 리버풀은 모두 챔피언스리그에 네. 왜 웃죠? 아니, 왜 첼시로 가죠? 그런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첼시, 토트넘, 리버풀은 챔스에 진출하지 못했고요. 시티를 제외한 팀들 중에는 이렇게 아스날, 맨유, 뉴캐슬이 확정이 됐습니다. 뭐 일단은 이 팀 모두 이제 지난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갔던 팀인데 복귀를 좀 새로 합류했다는 게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그 아스날은 네. 되게 엄청 오랜만 네. 아닌가요? 그쵸. 뉴캐슬도 그렇고 아스날도 음. 그렇고 굉장히 오랜만이다. 뭐 뉴캐슬은 이제 더 오래됐고 아스날 같은 경우도 뭐 벵거 시절 이후에 처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복귀했으니까 그것도 팬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순위 싸움이 일찍 정해진 감은 있음에도 네. 이런 아스날, 뉴캐슬 같은 좀 다크호스라고 해야 될까요? 아스날 다크호스인가요? 아니 뉴캐슬? 네, 뉴캐슬 같은 다크호스라고 좀 해야 돼. 정말 아스날도 사실 우승 경쟁할 거라고 생각한 네, 팬들은 그렇죠. 전 없다고 그건 보거든요. 맞아요. 그건 네. 맞아요. 4위 경쟁을 네. 해서 4위, 3위를 차지하면 차지했다고 보지. 네. 저는 정말 34라운드 막 이때까지 1위 경쟁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기 네, 때문에 충분히 이제 순위 변동의 중심에 있었던 아스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좀 프리미어리그의 재미를 더하는 요소가 아니었을까 싶고 이 팀들의 성적이 내년에도 유지될지도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스날 사실 저는 아스날이 우승할 것 같았거든요. 진짜 시즌 한 중반 후반 이렇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우승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끝나고 보강을 잘 한다면 충분히 우승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맨유 같은 경우는 이제 터나 감독 체제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봐야죠. 사실 첫 시즌이잖아요, 터나. 네, 첫 시즌이기도 하고 저번 시즌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맨유가 사실 챔피언스리그에 갈 수 있을지 저도 의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즌 초반에 2연패로 시즌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브랜트포드한테 4대0으로 대패를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리버풀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돼서 쭉쭉 승리를 거두면서 3위를 결국 기록을 했는데 제 생각에 맨유의 터닝 포인트는 확실히 그 부포전 패배 이후 13.8km의 활동량이 처진다는 이유로 팀이 다 같이 러닝을 뛰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터나 감독이 같이 뛰면서 약간 좀 팀 그 멘탈리티가 좀 살아나지 않았나. 그리고 카세미르의 영입 이게 약간 좀 주요했다고 봅니다. 맨유는 사실 지금까지 이미지는 맨유가 헛돈 쓰는 이미지가 많아요. 맞아요. 이번 시즌에 영입한 선수들은 뭐 안토니가 약간 물음표긴 그렇죠. 합니다만 안토니가 그래도 네. 돈 되게 잘 썼다. 네, 나쁘지 알차게 않게. 잘 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빨리 그 인수 이슈가 끝나야 여름 이적 시장에 어떻게 그렇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일단 맨유 같은 경우는 그게 빨리 해결이 되어야 다음 이적 시즌 때 어떻게 선수를 영입할지 전략을 잘 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맨유는 지금 스쿼드도 지금 탄탄해져가는 네. 과정에 있고 여기에 약간 구멍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그 구멍들만 요소 잘 메꿔준다면 센터백, 스트라이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미드필더도 플레이메이커 이제 하나. 네. 왜 이렇게 많지?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많지 네. 않은 게 어쨌든 센터백 네. 주전이 네. 어쨌든 거의 확고한 수준이고 그 백업이 문제예요. 네, 그렇죠. 센터백. 그리고 미드필더도 에릭센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네. 때문에 뭐 대체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 급을 영입하지 못한다 해서 큰일이 나는 건 네. 아니다. 다만 급한 거는 스트라이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라이커를 빨리 영입해야 맨유가 다음 시즌에 뭐 대권을 노리든 네. 챔피언스리그에서 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맨유는 이 정점을 찍어줄 스트라이커 이게 가장 중요하고 다음 시즌에 만약에 스트라이커가 잘 보강이 된다면 네. 또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은 이번 시즌에 또 보여줬죠. 네. 그리고 뉴캐슬은
최근에 이 중동 쪽에 인수가 되면서 좀 음. 공격적인 추세들을 많이 했고 올 시즌엔 성과를 굉장히 잘 거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동 팀이 인수를 한다 했을 때 네. 사실 마구잡이로 영입을 할 줄 알았는데 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영입하지 않고 되게 전략적으로 차근차근 팀이 뭔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진짜 한때는 뭐 예를 들어 쿠티뉴 한창 매물로 나올 때 뭐 몇 억을 써서 영입한다 뭐 이런 기사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실상 영입한 선수들을 보면 그렇게 빅네임을 영입한 맞아요. 사례는 그쵸.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진짜 아자를 네.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자를 알아요. 가는 딱인데 했는데 안 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딱 그 돈이 갑자기 많은 팀들의 패턴이 그거거든요. 약간 맞아요. 빅네임 얼굴마다 한 명 그렇죠. 전성기 지난 선수 딱 음. 영입해서 이제 그 선수 이제 노후 관광 한번 시켜주고 그렇죠. 이제 그동안 이제 딱 주목된 걸로 이제 좀 팬들을 유입시키고 이제 좀 천천히 팀을 빌딩해 나가는 그게 원래 사례였는데 이 팀은 그냥 처음부터 뭐 이삭 같은 좀 유망한 자원들의 투자를 하면서 뭐 비싼 선수는 아닙니다만 그런 선수들이 그래도 좀 검증된 선수들 위주로 좀 젊은 검증된 선수를 위주로 좀 잘 영입을 했고 그걸 하우 감독이 잘 살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 네. 그리고 사실 뉴캐슬이라는 팀이 이제 15, 16 시즌이 끝나고 강등이 됐었고 네. 그리고 16, 17 시즌에 1등을 찾으면서 다시 올라온 팀이잖아요. 그 뒤로 17, 18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쭉 12에서 13위 이 사이의 성적을 유지했단 말이죠. 지난 시즌은 11위였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4등을 기록한 걸 보면은 에디하우 감독의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뉴캐슬도 이제 맨유와 마찬가지지만 다음 시즌에 분명히 큰 보강이 있을 거거든요. 있을 거예요. 뭐 이 팀은 돈이 없는 팀이 전혀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또 쓸 수 있는 총알도 많이 장전해놨고 음. 그다음에 지금 스쿼드에 있는 선수들이 뭐 이렇게 방출이 어려운 선수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딱 보강해야 될 포인트들도 보이긴 하거든요. 포인트들이. 그래서 그 에이스 선수들 몇 명만 딱 영입을 한다면 진짜 내년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도 경쟁력이 아마 있겠죠? 있을 거예요. 네. 그 뉴캐슬이 사포트로 배정이 네. 된다는 걸 제가 봤는데 뉴캐슬이 사포트에 배정된 조는 죽음의 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뉴캐슬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팀 모두 살펴봤고요. 다음은 유로파리그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유로파리그는 이제 리버풀과 브라이튼 두 팀이 진출했습니다.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리버풀이 시즌 막판에 좀 분전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좀 노렸지만 아쉽게 무산이 됐고요. 브라이튼 역시 시즌 내내 좀 비교적 좋은 기세를 보여줬고 실제로 이제 시즌 그 중후반쯤 됐을 때 치른 경기 수가 다른 팀보다 적어서 네. 이거 다 이기면은 챔스 산술적으로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다뤘었는데 결국 뭐 승패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6위를 최종적으로 마크하게 됐습니다. 뭐 일단은 리버풀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는 거의 첼시와 비슷하게 이제 나락으로 내리꽂았던 팀이었는데 예, 이게 어떻게 그래도 클럽 감독이 살려놨어요. 맞아요. 이게 감독 차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약간 근데 그렇긴 생각도 하죠. 안 하던 예. 파란색이 들어와가지고 포터와 이제 클럽의 차이. 맞죠. 근데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대결을 할 때만 해도 9위와 10위의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개노잼 무드릭 데뷔전이었거든요. 진짜 재미없는 경기를 펼칠 정도로 좀 시즌 중반까지 리버풀이 고전을 했는데 이제 클롭 감독이 약간의 전술 수정을 했죠. 네, 그렇죠. 아놀드를 중원으로 바꾸거나 네. 아니면 변형 3백을 사용하는 등 그리고 학포의 영입도 좀 네.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술적 포인트를 바꾸고 그리고 선수 기용 방법을 바꾸는 그런 감독의 역량이 좀 리버풀의 후반기를 좌우했다고 생각이 들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첼시는 그런 걸 못했죠. 이제 뭐 포터, 램파드 그렇지 지금 첼시 얘기하는 시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보기 리그 1등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첼시와 그게 좀 차이점이었다. 사실 중반까지 네. 진짜 비슷했거든요. 두 팀이. 진짜 예. 비슷했어요. 그렇습니다. 승점이 분명 같았는데 한 네. 팀은 유로파를 가고 한 팀은 더보기 리그 2등을 하는 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 리버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영입이 엄청 부진했었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데론 아르투르 갑자기 그냥 누워서 보지도 못하고 뭐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 학포 빼고는 뭐 큰 전력 보강이 없었거든요 이번 시즌에도.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클롭 감독이 팀을 그래서 심폐소생술 시켜놨으니까 다음 시즌에 보강이 좀 된다면은 뭐 이제 벨링엄은 이미 갔습니다만 다른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메갈리스터라든지. 그래서 네. 보강이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알던 리버풀의 모습을 좀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리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 분해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브라이튼 선수가 이제 브라이튼의 그 메갈리스터 선수가 네. 이제 이적이 가까워진 상태고 데제르비 감독 말에 따르면 이제 카이세도도 이적이 좀 유력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시즌 중반에 트로사르가
팀을 떠났고 네. 네. 그리고 미토마 선수도 뭐 이적설이 계속 강당에 네, 그렇죠.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선수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브라이튼이 좀 어떻게 다음 시즌을 치를 수 있지 조금 걱정 혹은 우려가 되는데 또 근데 브라이튼의 매력이 또 계속 선수가 계속 나온다는 네. 거예요. 그쵸. 좋은 선수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좀 다음 시즌에도 브라이튼의 어떤 새로운 얼굴이 좀 활약을 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빌라 그리고 뉴캐슬과 함께 묶일 정도로 저는 오늘 올해 매력적인 시즌을 네. 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쿠쿠렐라도 나갔고 트로사르도 나갔고 감독도 나갔어요. 뭐 비스마도 나가고 네. 감독도 나갔어요. 그건 시즌 플러스 초반에.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아무튼 이제 그때까지 좀 좋았거든요. 포터 나가기 전까지.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뭐 전력의 자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닐무페도 나갔고 네. 어쨌든 팀의 한 축을 담당하던 선수들이 대거 빠져나갔고 그리고 감독까지 나갔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에스투핀이라든가 아니면 미토마 그리고 데제르비 감독도 포함해서 굉장히 잘 메꿔왔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번 시즌에도 역시 유출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내년 시즌에도 데제르비 감독이 이와 같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도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진짜 브라이튼이 팀을 이제 중위권 팀으로서 팀을 엄청 설계를 잘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가도 다 계획이 있고 감독이 심지어 나가도 다 계획이 있고 그래서 뒤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지금까지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카이세토가 나가고 그다음에 메갈리스터가 나가고 이런 좋은 선수들이 나갈 예정이지만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 미래에도 또 이 대체 선수를 잘 영입하겠다. 그리고 그 선수를 엄청 비싸게 팔릴 거거든요. 맞아요. 분명히.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면 또 해외 리그 혹은 이제 뭐 잉글랜드에서 좋은 선수를 또 영입할 수 있으니까 과연 브라이튼이 이번에 누굴 픽할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또 브라이튼이 유럽 대항전에 나가서 이제 지난 시즌에 보여준 축구를 또 계속 이어서 보여줄 텐데 그 축구가 유럽에서는 또 얼마나 통할까 맞아요. 뭐 이런 걸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토마 선수는 이제 올해 딱 잘하면서 주목을 받는데 과연 이게 유지가 될지 조금 패턴이 네. 읽히는 경향이 네, 맞아요. 막판에 좀 보였는데 다음 시즌에 이를 좀 잘 보완을 한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돌파구 찾지 못한다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선수의 평가가 진짜 엄청 올라왔더라고. 맞아요. 평가는. 그래 그런 상황인데 뭐 어쨌든 같은 아시아 선수기는 하니까 그래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히 활약한 사례가 없거든요. 아예. 맞아요. 그렇죠. 뭐 그 잘했다던 카가와 신지도 맨유에 와서 좀 실패를 하고 맞죠. 돌아갔고요. 그러니까 일본 선수로서도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할 수 있다는 걸 또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마 더 발전을 해야겠죠. 드리블 패턴은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읽힌 모습이었어요. 막판에는. 맞아요. 그래서 브라이튼도 다음 시즌이 더 기대되는 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는 또 아까 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시즌 최종전 정리를 하면서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개인 수상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 개인 수상 살펴보면서 이제 선수에 대한 코멘트 이렇게 남겨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득점왕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홀란드 선수가 36골을 넣으면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최다 기록까지 경신을 하면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게 대단한 시즌을 데뷔 시즌에 보냈고 뭐 다음 시즌이 기다려진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번 시즌에 골 페이스는 엄청났고 네. 그냥 초반에는 메시라는 팀과 좀 안 맞는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맞아요. 뭐 그것을 아예 불식시키고 지금은 그냥 오히려 이 전술에 홀란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팀에 잘 녹아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경기 수에 육박하는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본인의 기록과 좀 싸워야 되지 않을까 홀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은 내년의 나를 위해서 좀 골을 좀 적게 넣은 게 아닐까. 좀 지난 경기도 안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네. 최종전에도 안 나왔죠. 최종전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더 뭔가 네.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반년을 여거 있었는데 좀 혼란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스탠스가 똑같은 게 좀 경기력적인 아쉬움이 있어도 이 정도 골을 넣으면 할 말이 없다. 뭐 잘 말이 없죠. 뭐. 골이 다잖아요. 축구는. 골을 그쵸? 넣어야 뭐 어떻게 네. 이기든 말든 하니까요. 그리고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팀에 끼치는 영향력도 올라오는 맞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최고의 시즌이 되려면 아까 펩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맞아요. 또 결국 또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랭크된 선수가 바로 해리케인입니다. 진짜 해리케인이 와 토트넘이 진짜 개 망한 팀에서 30골을 어떻게 넣었습니까? 진짜. 개망한 네, 팀이에요. 진짜 이런 망팀에서 30골. 이게 역사적으로 있는 사례일까요, 이게? 그래서 30골을 오히려 사실 넣는 게 쉽지 그러니까 않잖아요.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과연
맨시티에서 36골 넣은 홀란이 대단하냐 아니면 음. 토트넘에서 30골 넣은 케인이 대단하냐. 네, 저희가 그거 실제로 다뤘죠. 주제로 네. 다루기도 했었고 근데 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케인이 30골까지 넣을 거라고는 예상을 네. 못했는데 결국 마지막 최종전에 득점을 하면서 이게 30골이 됐어요. 네, 최종전에 멀티골을 넣으면서 30골이 되었고 그다음에 아이반 토니 선수가 이제 20골을 넣었는데 이 선수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도박 이슈가 있어서 밴을 당했죠. 네, 밴을 당했고 다음 시즌에 아마 못 보지 않을까. 되게 네. 오랜 기간 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뒤로는 뭐 살라 19골, 칼럼니스 18골, 레시포드 17골, 마르티넬리 15골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어쨌든 득점에서는 이제 홀란드가 되게 좋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페이스를 독보적이었다. 보여줬다. 네. 네. 그리고 케인도 정말 악조건 속에서 네. 30골을 넣는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득점 갔으니까 다음은 도움왕 한번 봐보죠. 도움왕은 이제 데브라이너가 16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 이거를 플레이메이커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네, 플레이메이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확실히 근데 네. 케빈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는 혼란이 들어온 게 이 선수한테 엄청난 도움이 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넣어줄 선수가 있으니까 좀 가볍게 좀 차지하지 네. 않았나. 네, 스털링 같은 선수는 또 개떡같이 찰떡같이 넣어줘도 개떡같이 뱉는 그런 네. 이제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는데 네. 확실히 혼란이 있으니까 좀 다르네요. 사실 지난 시즌에 덕배가 비교적 부진했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뭐 네. 어시도 맞아요. 네. 어시스트도 2자리를 못 했었는데 8개인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즌은 16개. 조금 어떻게 보면 어시스트가 득점보다 좀 더 까다롭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좀 독보적으로 많이 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2등 선수들을 살펴보면 살라랑 트로사르 둘 다 공동으로 12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어서 올리세 11개, 사카 11개, 그리고 마레즈 10개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살라 같은 경우는 뭐 시즌 초반에 부진하다고 말을 했지만 이렇게 좀 클래스를 좀 증명한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라 같은 경우는 거의 30개가 넘어요 공격 포인트가 네. 리그에서만 득점이랑 도움이랑 합치면.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대로 시즌 초반에 부진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시즌 끝나고 보니까 다 기우였다. 네. 리버풀에 살라가 없었으면 올 시즌 유럽파는 꿈도 못 꿨다. 네. 그래서 다음 시즌에도 또 에이스로 팀을 이끌어야겠죠. 네. 살라는. 그래서 공격 포인트 순위도 말씀하신 김에 살펴보면은 엘링 홀란드가 44개, 36골 8도움. 네. 도움도 많네요 홀란드. 네, 홀란드 도움도 많아요. 그리고 케인이 33개, 30골 와. 3도움. 케인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시스트가 어시스트가 많이 적다. 줄긴 네. 했어요. 그러니까 득점에 치중해서 그런지 아니면 토트넘의 다른 공격수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인지 뭐 제가 볼 때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케인이 이번 시즌도 충분히 많이 내려와서 미드필더에서도 많은 활약을 보여준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토트넘의 다른 공격수들이 부진했던 게 케인의 도움을 조금 비교적 저조했던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살라가 이제 3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19골, 12어시 이렇게 한 거 보면 살라가 진짜 클래스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빅찬스 창조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2개의 빅찬스를 창조했거든요. 뭐 역시 네. 공격적인 패스에 있어서 네. 키 패스에 있어서는 리그 탑급인 것 같아요. 네. 케빈 데브라이너 함께. 네, 데려올 때부터 이제 전진 패스를 좀 무리하다시피 찔러주는 네, 모습이 맞아요. 있었고 이게 여전히 음.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고 찬스 메이킹이 119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자릿수의 찬스 메이킹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이 선수가 팀에서 공격적으로 차지하는 지분이 얼마나 큰지 네.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 이번 시즌에 거의 모든 경기에 출전을 하고 네. 있거든요. 심지어 교체로 출전하는 경우도 없고 대부분 선발로 뛴 네. 다음에 60분 이전에 나가는 경우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풀타임을 뛰고요. 교체된다면 80분에 교체가 되는 약간 되게 하드워커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 뭔가 보여준 퍼포먼스에 비해 스탯이 조금 아쉽단 말이죠. 물론 결정력 같은 부분은 한창 좋았을 때보다 떨어진 게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어시스트는 조금 부페 입장에서 좀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시포드를 제외한 맨유의 공격수들 상태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시스트를 좀 많이 날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좀 케빈 데브라이너와 마찬가지로 다음 시즌에 만약에 좋은 공격수가 오면은 맞아요. 어시스트가 또 빡 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만약에 좋은 공격수가 맨유에 온다면 데브라이너랑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좀 도움한 경쟁, 플레이메이커 경쟁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살펴보면 뭐 덕배가 이제 명불허전으로 31개의 빅찬스를 창조했고 그 뒤를 이어서 아놀드가 이제 25개의
빅찬스를 창조를 했습니다. 뭐 아놀드 선수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즌 중반에 변형 3백에서 이제 미드필더로 올라오면서 좀 공격적인 영향력이 좀 되게 증가하면서 또 되게 많은 창조를 했고 어시스트도 이제 9개를 기록을 했어요. 아놀드 선수도 뭐 시즌 내내 좋았던 건 아닙니다만 후반에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선수가 약점도 이제 수비 쪽에 확실히 있는 선수지만 강점도 반대로 또 엄청나기 때문에 네. 클럽 감독이 이 선수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전술을 잘 맞춰주니까 진짜 활약이 엄청난 것 같아요. 뭐 네. 본인이 이제 중앙 미드필더를 왜 하고 싶어 했는지 알겠다. 이거 네. 보니까 활약을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있겠네요. 그리고 번외로 이제 찬스 생성만 살펴봤을 때 트리피어가 110개를 기록을 했거든요. 올 시즌 대단했죠 트리피어도. 네, 트리피어가 어떻게 보면 뉴캐슬의 4위 수성에 있어서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네.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번외로 또 골키퍼 클린시트 부분을 보면 대야가 제일 많네요 이게. 이거 좀 의외인 네.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이게 대야 이름이 나올 거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골든글러브를 이제 지금 수상을 하는 기준이 클린시트 네. 1등한테 주고 있잖아요. 평점 1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어서 이제 대야가 이제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게 되는데 맨유 팬인 제가 봐도 이거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수상이 아닌가. 지금까지 에드르송이 받으면서 되게 말이 많았던 수상이잖아요. 이쯤 되면 수상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는. 클린시트는 골키퍼가 잘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쵸. 수비수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네. 때문에 뭐 올해 수비수한테 네. 줘야 되는 상이지 이거는 골키퍼한테 골키퍼보다는. 줄 상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골키퍼는 그냥 선방 횟수나 네. 뭐 그쵸. 이런 그러니까 기록을 따져서 준다면 네. 그런 걸로 따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선방 횟수를 따지면 이제 하위권 팀들이 많이 나올 수도 맞아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클린시트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클린시트 아니면 둘이 뭐 썩던가. 그쵸, 그쵸. 그것도 좋겠네요. 그냥 네. 투표를 하는 것도 네, 뭐. 투표를 하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지금의 선정 방식은 조금 음.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대야 선수가 사실 뭐 맨유를 떠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재계약을 할 말이 거다 많죠. 말 거다 말이 많은데 저는 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맨유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골키퍼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주급을 많이 낮추고 재계약을 뭐 단기로 1년이나 2년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대체자를 구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그쵸.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야는 그냥 이번 시즌에 그냥 본인이 승리를 날려버린 경기가 몇 경기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굵직한 네. 실수들이 기억에 남잖아요. 네, 뭐 막을 땐 벤포전- 되게 잘 막는데 네. 이게 날려버릴 때 그러니까 너무 어제도 사실 시원하게 되게 날려서, 네. 잘했어요. 어제 네. 세이브 되게 많이 했는데 뭔가 이 치명적인 실수들이 계속 기억에 네. 남는 걸 보면은 조금 이제 이별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데야가 17경기를 클린시트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뒤로는 램스데일, 알리송, 폭프 등이 14경기에 클린시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선수를 보면 이렇게 약간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맨 앞에 대야가 나오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왜요? 네. 왜? 이게 골키퍼 기록할 때 실점수가 같이 따라 붙거든요. 근데 보면은 데야가 43골을 실점을 했고 램스데일이 똑같이 43골, 알리송도 43골이네요. 근데 그 뒤에 포프가 32골밖에 네. 실점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좀 여러 가지 지표를 네. 고려를 해서 골키퍼상을 네. 주는 게 좀 더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에 좀 반증이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에 베스트 11 뽑을 때 대야가 뽑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저 솔직히 눈이 있는 사람이 안 뽑지 않을까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네. 그거를 좀 더 공신력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록들, 탑 스코어들, 탑 기록 생성자들을 좀 살펴봤고요.